부동산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오늘은 4060 인생설계 박람회에서 나왔던 내용, 기사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값의 과열의 주범이 무엇인지, 825 가계부채과 초과이익 환수대에 대해서 나온 기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압구정동 재건축 관련된 내용, 오피스텔에 관한 내용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10월 달에는 분양 물량이 9만 5천 세대라고 합니다. 무려 10만 개에 가까운 분양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얼마나 더 많은 물량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 아이유입니다. 한나는 뭐예요? 강한나 모르세요? 강한나? 네. 강한나가 누구예요? 황보연화 공주. 그래서 저희 청취자님 덕분에 보험심 시청률이 한 1, 2% 정도 올랐더라고요.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마이크가 좀 이상해갖고 소리가 작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먹어버리는 그런 자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먹는 여자 포인플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양 상담사 한번혜입니다. 아무거나 상담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저희가 실제 현장에 상담사분과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분양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랑자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 홍보하는 거예요. 신촌. 안산 아니고요. 예. 신촌 그랑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은 사심 있는 방송이 되나요? 그럼요. 저희 항상 사심 없는 방송, 사심 없는 방송으로 칭찬받았는데 사심 있는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이번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060 인생설계 박람회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앞으로도 문제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주택은 지역 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지역별로 통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의 말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집이 부족하다고 전라도나 경상도에 주택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별 입주 물량을 각각 비교해서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요. 앞으로 수도권은 큰 문제가 없지만 지방으로 갔을 때 도 중에서는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공급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고요. 이들 3개 시도는 올해부터 물량이 급증하여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으로 오면요. 수도권은 전망이 밝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평균 3만 가구가 채 안 된다며 경기도 권역도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양호하다고 설명했고요. 투자보다는 실수의료 위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지역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박 의원은 주택 공급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마친 후에 재건축, 재개발 핵심 지역을 언급하며 강연을 마쳤는데요. 개포 지역은 분양가가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고 주택보다는 상권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라고 추천했습니다. 다음으로 은퇴 주거지로는 둔촌 주공과 고덕지구가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이외에는 고양시 행신지역, 구리, 남양주도 현재는 저평가된 상태라 앞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차별화될 것이다, 물량에 따라서 차별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개포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보다는 상권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아주 급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12월 루치하임을 시작으로 해서 집중적인 입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한데 상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입주하는 분들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입주, 늦은 입주는 있을 수 있지만 입주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권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가 근데 이미 꽤 비싸지 않나요? 이미 가격대는 굉장히 높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언급하신 거는 뭐냐면 실질적인 입주가 있으니 환상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상가 가격이 높은 게 꼭 개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네. 다른 지역도 다 높으니까. 한마디만 더 언급하자면요. 지금 보시면은 개포 다음으로 둔촌 주공과 고덕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급하신 지역이 사실은 다들 물량 부담이 엄청난 곳들이에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한 1만 2천 세대, 그 고덕 같은 경우도 한 2만 세대가 3, 4년 내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아주 굉장한 물량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점은 좀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심부로부터 위치가 조금 멀지 않나요? 고덕이나 뭐 이런. 은퇴 주거지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40대에서 60대 사이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해서 정착할 곳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둔촌주공과 고덕지구가 어찌 보면 그럼 4년, 5년 후에 한번 물건을 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이 제목 자체가 4060 인생 설계 박람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은퇴 이후를 설명하는 거니까 아주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많이 들어서는 곳이 아무래도 뭐 좋을 수 있겠죠. 인근에 대형 병원들도 위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네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시 아파트 입주량이 평균 3만 가구가 채 안 된다. 그래서 물량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입주 물량은 약 한 2만 세대니까 3만 세대가 된다고 해도 한 150% 정도가 늘은 거고요. 물량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게 서울 시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 외곽으로 지금 위례미사, 한강 신도시, 그 외의 신도시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외곽으로 빠지는 수요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고려할 것은 뭐냐면 이따가 이제 그 포인플렉스님이 하시겠지만 오피스텔 물량이 이런 데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올해만 해도 지금 서울에서 나오는 오피스텔이 약 16,000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그런 물량들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만 봐도 150%가 늘어난 데다가 외곽으로 물량이 생기는 부분 오피스텔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값 과열의 원인과 관련된 기사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머니투데이의 8.25 가계부채 대책의 명암이라는 제목입니다. 주택가격 부양 목적이 아닙니다.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급증하자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초에 한 말입니다. 지역별 수급 요건을 보면서 공급을 조절하겠다는 의미이지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의 당부에도 시장은 공급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와 기대가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가격을 더 올렸다고 하네요. 아파트값 상승은 저금리, 재건축 호재, 이사철 등이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정부의 공급 조절 방침이 시장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켰다라는 해석이 우세하다는 평입니다. 정부가 의도치 않았더라도 가격 상승 흐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게 기자의 견해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8.25 대책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요, 100%에서 90%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중도금 대출을 할 때 소득 자료도 의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약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 호황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책 가지고 일반 분양이 죽진 않는다. 이 정도의 이제 상반된 관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사 말미에 언급하는 것은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그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들한테 그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공급 조절 방침을 공급 과잉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만 인식하는 것은 투기에 가까우며 그 투기의 손실을 동반하는 것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경종을 올리고 있네요. 투기든 투자든 일단 들어갈 때는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당연한 멘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 저희가 전에 이 기사 이제 8.25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그 기사에 대해서. 근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정부에서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말을 한 건요. 공급을 줄여서
그 집값을 올리겠다라는 발언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네. 하면. 이미 풀린 물량이 너무 많으니 앞으로라도 공급을 줄여서 최소한 집값을 방어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중간에 공급이 이미 너무 많이 되었으니는 싹 무시해버리고 공급도 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른대라고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은 긍정적인 면만 보는 측면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시죠.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 과열의 주범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집값이 급증했던 지난 2006년 5월에 도입돼서 2012년까지 시행됐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규제를 풀어 유예하도록 결정한 제도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가요, 개발이익 환수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관리 처분을 그러니까 인가는 아니고요, 신청만 하면 되는데요. 재건축이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 말까지 관리 처분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올해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라도 받아야 내년까지 그래도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재건축 진행 상황들을 보면 조합 설립, 심지어 추진위원회에 있는 단지들까지도 모두 내년 말 관리처분 신청을 갖다가 예고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웃기는 얘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압구정 단지들조차도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재건축의 기존 순서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건축 조합에서는 심지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지금 집값 과열의 주범이 내년 말에까지 관리 처분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내년 말까지 관리 처분을 신청하려고 하니 너무 몰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건축 진행이 빨라지기 때문에 집값이 과열되고 있다라고 이제 핑계를 여기다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시기를 한 번 더 연기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부 재건축 조합의 의견입니다. 현재 그 국토교통부 측은요,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연장 폐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계획은 없는 상태고요. 내년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이 논란은 폐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불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현재로서는 거야라서 내년 말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랑 전매 제한 제도랑 두 개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초과이익 환수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이익이 나는 분에 대해서 국가한테 일부를 갖다가 돌려달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전매 제한을 그냥 개인의 사유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냥 묶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전매 제한은 두 가지 정도가 걸리는데 첫 번째 공공택지.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기간시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간시설을 국가의 돈으로 하면서 분양가가 낮으니 당신들이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을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보상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되고요. 과거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반대급부였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당신들이 분양가를 싸게 분양받으니 1년 정도 전매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아? 이제 이런 측면에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전매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형평성에 더 어긋나는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분양가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그 제한을 둔다라는 이제 이런 반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초과이익을 그냥 발생 안 시키고 그 돈을 다 단지 고급화에 써서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나중에, 되겠다. 나중에 예. 그게 이제 우리 4명이서 의논할 때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보면 그게 통일된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나는 당장 뭐 팔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구태여 뭐 하러 그러냐 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투자 목적이신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더 잘 지어놓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그거 가치가 더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다기보다는요. 네.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의견을 합의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안으로 끌어내기에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10만포 7차 재건축, 대림산업 호반건설 2파전이란 제목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만포 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대림산업과 호반건설이 맞붙는다고 합니다. 10만포 7차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와 상업용 빌딩을 통합해 재건축하는 첫 사례입니다. 지난 8월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3곳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3호선 잠원역 역세권과 반포역, 보석터미널역 등도 이용할 수 있는 강남 노른자유 입지로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만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뜻밖의 이름이 나왔네요. 대림산업이야 뭐 다들 아실 거고 호반건설이 나왔는데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아주 옛날부터 아는 건 아닌데요. 언제 기사를 보는데 국내 건설사들이 뭐 생각보다 부실하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알짜로 소개된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호반건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게 됐는데 좀 튼튼한 회사거든요. 2016년 시공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건설 업계 중에 13위라고 하고요. 그렇게 상당히 높네요. 예. 작년에 재무제표가 좀 나왔는데 보니까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순이익이 1,0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알짜 회사예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분양에서 이익을 많이 거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튼튼하고 내실 있는 회사 같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기 수도권에서는 꽤 서울에는 없죠. 서울에는 수도권에서는 이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파 호반이 처음이었어요. 아. 네. 아. 근데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에 호반건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영리한 건설사라고 생각이 돼요. 이유는요? 택지를 굉장히 좋은 알짜배기 택지를 잘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양 그런 순서나 이런 것도 앞에서 이제 메이저에서 이제 한두 개가 진행을 하면 이제 그 분위기를 봐서 적절한 시기에 완판되는 타이밍을. 시기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선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광명이라든지 백옷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택지 개발 부지에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제 메이저 건설사들이랑 평면도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평면도 볼 때마다 굉장히 감탄스러운 평면도를 내놓더라고요. 근데 설계 어차피 다른 데서 하는 건데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V자 동인데 전부 다 판상형. 전세대가 네, 전세대 판상형. 이런 설계도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왜 이렇게 절약 정신을 발휘했지? 이런 동네나 단지에 따라서 편차가 좀 그렇죠. 있죠. 편차가 있는데요. 호반건설은 조금 균일한 편이었습니다. 혹시 아이유님하고 한번에님은 그 관계자들이랑 식사라도 한번 하신 거 아닌가요? 대주주인가요? 전혀 상관없는데요.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주부 입장에서 가서 이렇게 평면도를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인상적인 건설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식사해도 괜찮은 거 맞죠? 공무원 아니니까. 김용남법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3만 원짜리 이상 드셔도 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먹고 싶네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사실은 반포권역에 호반 건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슈거리거든요. 되든 안 되든. 맞아요. 근데 세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번에님은 그러면 두 개 중에 만약에 그냥 이제 조건은 별개로 하고 찍는다고 하면 어딜 찍으실 것 같아요? 조건을 별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건이 이제 네. 뭐 호반이 좋다. 호반이 좋다면 저는 호반 찍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아파트 브랜드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쵸. 대신에 이제 호반건설이 다른 건설사들처럼 좀 럭셔리 브랜드를 들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직 그 레미안이나 뭐 자이처럼 특별한 브랜드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오로지 호반, 예, 그냥 항상 호반, 뭐 어디 호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요. 아까 리허설 때 추선님 호빗 어쩌고 하던데 그건 아닌가요? 예.
그런 상관 없나요? 이상은 앞으로 호반건설과 식사를 하게 될 것 같은 한번혜님의 의견이셨고요. 포인플렉스님은 어떠세요? 저도 제가 조합원이라면은 양쪽에서 대림과 호반에서 내놓는 거를 보고서는 판단을 하겠는데요. 그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호반이 따라 좋으면 갈 수도 다르죠. 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 보증 같은 거 예를 들어 호반에서 건설사에서 해준다 그러면 그런 자본력이 것도 있으니까요. 자본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단지를 진짜 원한다면 굉장히 강한 뭔가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동시에 현실적으로 대림 아크로 브랜드를 넘어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동네도 좀 서울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특히 반포 잠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죠? 네, 민감하세요. 예를 들어 뭐 한 10여 년 전에는 구반포 1, 2, 4 주고 사시는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 당연히 레미안 해야지. 보지도 않고 조건은. 예, 보지도 않고 조건은 무슨 그때도 추진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어쨌든. 그런데 당연히 한다면 레미안 해야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6차 같은 경우에도 그때 시공사 선정할 때 다 다른 경쟁자 건설사들이 굉장히 좋은 플랜을 갖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 어르신들이 투표를 하신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누가 들었대요. 아, 우리도 드디어 GS에 살게 됐구나. 자의에. 그리고 또 탐호가든 3차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다른 건설사에서 엄청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그냥 현대란 이름 하나로 그렇죠. 예, 별로 준비가 좀 부실한 편이었던 현대가 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3호가든 3차 같은 하고 10만포 6차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호가든 3차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에서 뭐 이제 현대 그리고 대림 그리고 롯데가 붙었는데 롯데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입장이었고요. 대림 산업에서 준비를 한 1년 이상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나 이런 백데이터 같은 것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네. 이제 현대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현대건설의 과거의 그 명성 이런 거에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그 대림의 아리팍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죠. 전이었으니까 대림의 인지도가 그때는 많이 처져 있었죠. 네. 그만큼 보수적인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보유하시고 그만큼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이게 그 대림과 호반의 건설의 두 개 대결은 사실 그 결과는 보이거든요. 아이유님은 예,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조건이 그럼 호반건설에도 좋나요? 좋은 경우가 뭐 가장 좋다라는 가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좀 그럼-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호반 그럼 저는 입장에서? 아크로 리버. 그렇죠. 예. 브랜드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여기도 아크로 근데- 리버를 쓸까요? 아크로 리버. 아크로 파크, 리버. 아크로 리버까지는 큐 모르겠지만 앞인데 아크로 리버 프론트 뭐 그런 거 어떠세요? 뭐 근데 누가 아이유님은 그 대림 찍으실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분위기가 원래 지금 꼬장꼬장하고 지금 뭔가 보기만 해도 답답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예, 다 웃으시잖아요. 말이 안 예, 되니까. 구태여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톰과 제리의 싸움을 듣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아이유님이 좋아하시는 아크로 소식이네요. 대림산업의 아크로 리버뷰 1순위 청약률 306대1 올해 서울 최고 경쟁률 기록이란 제목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최대어로 꼽히는 대림산업의 아크로 리버뷰가 올해 서울 지역 최고 경쟁률 갈아치우며 뜨거운 인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아크로 리버뷰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전체 28가구,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28가구였죠. 모집에 8,585명이 몰리며 평균 306대 1이었고요. 최고 경쟁률은 78A 타입에 4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 그 단체 채팅에서 보니까 포인플렉스님이 그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던데 78A 타입 10층 있는 경우에 그게 이제 4,733개가 몰렸으니 실제로 다 10층 보고 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경쟁률이 4,733대 1이죠. 그렇죠. 이제 그게 경쟁률이 실제로 뭐 400대 1 뭐 이런 게 아니라 4,733대 1이다. 뭐 이런 재밌는 말씀하셨는데요. 좋네요. 78A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경쟁률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일단 넣어보자. 그리고 이게 그 제가 이제 아무래도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크로 리버뷰 청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걸로 왜 고민을 하세요. 일단 넣고 나중에 당첨되고 나서 고민을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청약 어떤 증거금을 넣는 것도 아니고 당첨되고 나면 예를 들면은 정이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뭐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그 고민은 당첨되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이 청약의 대수에 뭐 몇백 대 1이 됐든 커다란 의미를 두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다 가지고 청약한 수요를 절대로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반증이기도 하죠. 그건 그래요. 저도 어제 추선님한테 여쭤봤죠. 넣을까요? 왠지 6개월 분양 전매 제한도 있어서 사실 6개월 후에 시장 상황이 어떨지 저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아니라서 그거에 그렇죠. 예. 돈을 묶어놓느니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추선님이 일단 가능성 희박하니 넣고 고민하세요 그러셔서 제 생각엔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발표잖아요. 12일 날. 예, 예. 그래서 그날 아마 우리 카페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 저층 당첨됐는데 이거 계약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드리자면 네. 이제 지금 현재 가격으로 가격이 저층이긴 하지만 상당히 잘 나온 가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피가 붙을 거로 예상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6개월 후에 시장이 어찌 될지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력이 약하신 분이라고 실거주자라면 뭐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자금력이 약하신 분이라고 하면 6개월 후에 시장을 판단하셔서 6개월 후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들고 가시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것도 중도금 그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6개월 후에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분들도 그만큼 돈이 돼야 되는 분들만 돈이 될 수 있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일단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또도 네, 항상 네, 이거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막 그런 고민. 오늘 고덕 그라시움 청약하는 날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경쟁률 예측 한번 해볼까요, 같이? 먼저 말씀해보세요. 100대 1이요. 평균 경쟁률 네. 100대 1? 뭐야, 수량이 오늘 2,000개가 넘는데 어떻게 100대 1이 오바죠, 오바. 긍정적이에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미련스럽다, 뭐 이런 표현이 적다는 것 같아요. 한번에님은 몇 프로? 저는 3대1? 저는, 이러면 전 조합원들한테 돌맞을까요? 3대1은 그래도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한 10대1 정도 예상해요. 포인플렉스님은. 10보다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대형 평수도 좀 있고 가격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고서 이 가격에 이 대형 평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워낙 지금 핫하니까 8대1? 아, 저 바꿀래요. 20대 1로요.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20대 1? 예. 다음 포인플레스님의 뉴스 들여다보기입니다. 매경 10월 2일자 뉴스입니다. 갈피 못 잡는 오피스텔, 주택 정책에서 비껴난 카오스 시장이란 제목입니다.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520만 명에 달한 가운데 오피스텔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은퇴 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오피스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오피스텔 공실이 무섭다, 뭐 투자에 주의하자, 뭐 이것저것 보자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기사가 나와서 이것도 하는 김에 연달아 소개해드리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피스텔 하면은 어느 쪽이 생각나세요? 사무실이 생각나세요? 사무실? 예, 저는 사무실이요. 아니면은 근데 주거 오피스텔 아파트? 하면 일반적으로 주거용을 다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죽어요. 그래요? 그러세요? 오피스인데?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지 오피스가 아니잖아요. 오피스텔 하면은 주거용이 생각나는 게 정상이고요. 일부 들떨어지신 분들이 이렇게 사무용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톰앤제리 2탄이군요. 네, 6년 전 주택법 개정으로 준주택이라는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이. 하지만 아직도 6년이 지난 지금도 주택과 사무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네, 갈피를 지금 못 잡고 있는 아윤님과 거죠. 추서님과만 보더라도 지금 이러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제도권으로 편입된 뒤 오피스텔 거주자가 계속 증가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자그마치 60만 가구에 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예정된 입주 가구만 4만 1,000가구라네요. 4만 1,000가구인데 이 중에서 지금 상당한 분량이 송파 문정지구하고 강서 마곡지구에서 분양되는 거죠? 네, 서울이 16,000인가 그런데 그중에 대다수가 문정지구랑 마곡지구라고 전에 소개됐던 것 같네요. 좀 아까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잡히는 주택수로 지금 오피스텔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추세들은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 1인 가구들이 워낙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서 앞으로는 그 주택수에 오피스텔도 포함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추서님이 언급하신 서울에 올해 3만 가구 그것도 사실 이 오피스텔 16,000 거의 2만 가구가 포함이 안 된 거니까. 근데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건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네, 24평, 36평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이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25평만 해도 상당히 크죠. 24, 5평만 해도. 어느 순간부터 소형 평수 의무화가 없어지면서 사실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귀해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파텔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파트랑 똑같이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오는 그런 오피스텔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텔이라는 것도 결국에 오피스텔인 거죠? 그렇죠. 오피스텔인 공식 명칭은 거죠. 아니고. 예. 제도적으로는 오피스텔이지만 내용은 결국 아파트인. 그쵸. 결국 이 많은 오피스텔이 사무실보다는 주거지로서 자리를 확실히 잡은 건데 막상 서울 시내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오피스텔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임대차 계약 특약을 세입자에게 원하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오피스텔 주인에게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임대소득세도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돼요. 반면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라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못하게 특약으로 막아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공제도 못 받고 심지어 보증금도 보전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이제 보증금이 막 아파트보다는 억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건 1,000만 원, 그렇죠. 5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임대소득세를 숨기려는 의도보다는 그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예를 들면은 한 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기존 주택의 차액이 큰데 이게 비과세가 되는 거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돼버리면 내는 양도세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애로사항은 있다.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피스텔을 하나 더 갖게 됐을 경우에 기존 주택이 9억 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은 그걸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예, 않아도 예. 되니까 반면에 이 오피스텔이 잡혀버리면은 갑자기 안 일반과세가 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주인이라도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에서도 그리고 이게 서자라고나 할까 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국토부에서 올해와 내년 주택 입주 물량을 100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이 통계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있어요. 업무 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요. 자그마치 60만여 세대가 되는데 이걸 시장은 주거용으로 인식하지만 정부에서는 업무용으로 인식하는 엽기적인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어찌됐건 정부에서는 이걸 사무실로 보고 있는 거네요. 저처럼. 그렇죠. 아, 끝까지 지금 그걸 해보겠다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사무실이야 아니면 집이야 그러고서는. 이러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 관련 규제나 세금도 다 꼬여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현재 4.6%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1.1% 내지 3.5%인데요. 다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소형 임대주택으로 인정해서 취득세를 85%에서 100%까지 감면해 줍니다. 근데 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은 아까 언급됐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분양가의 7%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되고요. 오피스텔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오피스텔이 보통 6억이 넘질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파트 이제 주택으로 간주하면 보통 세금이 1.1%인데 이거를 지금 4.6%를 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억울한 거고요. 지금은 법이 개정됐지만 그 중개수수료 부분도 이게
주택으로 간주되면 일정한 뭐 1억이야, 2억이야,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구간별로 요율이 있죠. 네. 적용이 되는데 그 상업용 시설이 되면 이게 0.9 이내 협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 취득세 부분에서 분리 그리고 이걸 세를 놓을 때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0.9 이내 협의의 그런 그 불합리한 중개수수료를 계속 물어왔었죠. 많은 분들이 요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에어비앤비 형태로 운영하려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방송 초창기에도 한번 다뤘다시피 사실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도 거의 불법이고요. 나중에 어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도시민박법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빌려줄 경우에만 에어비앤비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는 에어비앤비의 상당수가 내국인에게 빌려주고 있고 암암리에 다 운영하고 실제로 적발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기는 한데 정부에서 매년 엄연히 단속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몇십 세대가 걸렸다고 해요. 단속에. 관광경찰에서 이렇게 적발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빨간 줄이라고 얘기하죠. 네. 관광 경찰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따로 있다고 하네요. 네. 용산 그 근처에 보면은 관광경찰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되게 잘하시네요. 그 근처에 자주 다녀서 끌려가 본 건 아닙니다. 발음은 주의하시고요. 뭐 미래성을 보더라도 에어비앤비형 도시민박이 사실 뭐 독일 베를린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미국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생긴 곳인데요.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같은 곳에서도 기존의 숙박업소 보호를 위해서 점점 규제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세금도 점점 더 때리고 있고 신고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와 벌금이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도 한번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저금리의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오피스텔 시장 분양도 상당한 호황을 이루고 있고요. 프리미엄도 뭐 생각보다 많이 붙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기사들을 보면 오피스텔의 뭐 2, 3년 전만 해도 수익률이 뭐 7% 이런 정도 수익률이었다가 6% 그러다가 이제 올 초 기사를 보면 한 5%대까지 내려왔고요. 네. 일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수익률이 4%까지 떨어졌거든요. 워낙 비싸졌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전체 오피스텔 제가 오늘 그 사전 모임에서 오피스텔 그 공급 물량을 드렸지만 2000년도 10년도까지 한 2000세대 남짓 되던 매년 2000에서 한 5000세대 남짓 공급이 되던 것이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늘더니 2013년도부터는 매년 10,000세대가 넘게 지금 4년, 5년 뭐 지금 6년 차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 부담이 틀림없이 있으니 오피스텔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지금 존재한다. 이거 인식하셔야 되고요. 수익률이 4%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공실이 또 한두 달 생길 수 있고 또 만약에 임대소득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그게 건물이 또 이제 내 자산으로 잡혀버리면 무슨 건강보험료라든가 그런 보험료들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은행 이자가 뭐 1.5%인데 이거는 4%, 5%를 받는데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위험성 플러스 자산으로 됐을 때 보험료 증가 이런 부분까지 다 꼼꼼히 따져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경우에만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물량적으로는 충분히 위험 수준까지 역시 오피스텔도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아이유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압구정 재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주민 추진단체 설립 불부터라는 기사입니다. 압구정동이 요즘 뜨거운데요. 재건축 사업 주도권 선점 경쟁에 막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유님 소개해 주시죠. 예,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주민협의회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름이 재건축준비위원회, 올바른 재건축, 새로운 재건축 이렇게 세 곳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층고 제한이나 재건축 방식 등의 이슈를 이제 선점해야 재건축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을 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들 단체는 구 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현대 아파트에만 지금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추진위원회 전 단계인 준비위원회가 3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한보대님 이 중에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상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도한 신영세 현대아파트 동대표 간사장은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발족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신 간사장은 2004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요.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130여 명의 대의원을 비롯하여 아파트, 상가, 동대표 등 9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기존에 진행을 하셨던 분들인 거죠? 그렇죠. 강남구청과의 토론회, 설문조사, 주민 설명회 등을 진행했고요. 이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압구정 지구를 50층 이상의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 등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해서는 강남 최고의 노른자의 땅이라 투자하려는 시공사들이 줄을 서 있어 굳이 신탁사에 맡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신탁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인플렉스님, 다음으로 새로운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대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새로운 재건축 준비위원회. 이곳은, 전 현대아파트 입주회장이신 정재택님이 이끌고 있고요.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탁 방식 재건축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합 설립 과정을 건너뛸 수 있으니까 재건축 사업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업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신탁 방식 재건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이달 말에는 현대아파트에 맞는 맞춤형 신탁 방식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선님, 올바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번 주제가 아이유님 주제인데 다들 이렇게 떠넘기고 본인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뭐 내실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 네, 올바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요. 현대아파트 주민 4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체 용역을 통해서 45층으로 계획한 현대아파트 재건축안을 마련해서 강남구청과 서울시에 이미 전달한 상태입니다. 안중근 님이시네요. 예. 훌륭한 위원회. 예, 이름만 봐도 예. 믿음이 가는데요. 올바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대표단지를 만들기 위해 평균 45층 이상 초고층도 허용해야 한다며 압구정 아파트 단지가 학교 도로 등으로 30% 이상의 기부 체납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률적인 기부 체납 15%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이 예전에 30%나 기부 체납을 했었나요? 예, 지금 단지가 구축될 때 그때 이미 1차적으로 기부 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이 첫 번째 단지 만들 때 서울시에 낸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또 뜯어내려 하냐 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뭐 핫한 기사가 또 나온 걸로 아는데 아이유님 그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저께 이제 이 기사를 다 준비해서 왔는데 추선님이 갑자기 11시 15분 기사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기쁘신 거 맞죠? 아까 반응은 목소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어 들어가고 예. 몇 가지 중요 사항들 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압구정 미성, 현대, 신현대, 한양 아파트 등 기존 1만여 가구랑 현대백화점 본점, SM 본사, 갤러리아 명품관 등까지 함께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인다는 소식이고요. 아 그러면은 상업지구가 아파트하고 같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이는 그렇죠. 내용이군요. 예.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구현대 아파트 뒤편에 한강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의 정자자리매이시군요. 아 그거를 아주 돌려서 표현을 한 건가요? 그런 거 아주 같은데요. 완곡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예. 의심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용적률과 35층 높이 제한, 공공기여비율 대부분 15%인데 구현대가 16.2%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기존과 똑같은 기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35층으로 해라 뭐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아니면 하지 말든지 뭐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도 있네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지금 세 개 안이 지금 다 물먹은 상태가 돼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 팀 50층도 안 되고 올바른 팀 45층도 안 되고 신탁 방식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면 그렇죠. 올해 예산 신청했으니 내년 예산이 나오면 1년 반 걸리면
지금 2년 정도 지구 단위 계획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얘기니 신탁 방식이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요. 신탁 방식 추진하는 분들의 이 꼽은 두 가지 강점이 투명성과 속도였는데 그렇죠. 특히 자기네 방식으로 하면은 내년 말 전에 관리 처분 신청할 수 있다고 잘하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밀고 나갔었는데 지금 관리 처분인가 신청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오늘 나온 안으로 지금 세계가 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던 것들이 다 지금 무색해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에 보면은 준주거 지역, 용도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눈에 띄는 디자인을 할 경우 40층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예, 압구정역 그 부근 말씀인 겁니다.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해도 40층이란 말은 어찌 보면 대치 음마도 50층을 안 주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눈에 띄는 디자인은 그럼 누가 뽑나요? 서울시에 좀 지원을 해줄까요? 설계비요? 글쎄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을 오늘 나온 초안에 근거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짜야 되겠다라는 지금 그런 내용인 거죠? 맞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시간은 일단 좀 소요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결과물은 먼 미래에 좋은 재건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정비가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속도가 아무래도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굉장히 동일한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그 상업지구까지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큰 그림에 맞게 이게 제대로 지어진다라고 하면 압구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정말 좋은 지역이 더욱더 좋은 지역이 되겠다 지금보다도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속도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배제되면서 최근에 가격 상승분은 빠른 재건축을 전제로 한 그런 어떤 가격 상승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타격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식의 그 평가가 더 향후 아파트 가격에 가격을 미칠지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중간에 낀 단지들만 그럴 것 같고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세 팀의 대응이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다른 분들은 이제 기사만 준비하시는데 저는 현장감 있는 걸 전해드리기 위해서 실제 임장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압구정동에 다녀왔는데. 근데 임장이란 게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가는 거 근처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걸 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식당에 가서 초밥을 먹었다 그런 소식을 저는 이제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데. 단톡방에 밥 먹는 사진이나 올리고 주변에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주변의 음식 문화나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압구정 살펴보고 왔습니다. 문화를 의심하신 건가요? 아니 얼마나 더 좋아졌을 것 갔다 왔죠 제가. 그래서 소감은 어떠세요? 예, 좋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주변이 지금 재건축이 계속 되고 있지만 압구정동이 이제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주변 오르는 거 이상으로 더 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정말 국내 최고로 한번 멋있게 지어서 최고의 아파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에 돌 맞으실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게요. 오늘 기사 어떠셨나요? 서울시의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특별 계획 구역 관련 발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팟캐스트 부동산 사부의 게시판 또는 네이버 카페 사주와 부동산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세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사부